2023학년도 대수능 대비 6월 모평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서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리학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를 보시면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과제, 근본 과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나를 보시니까요.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한답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을 한답니다. 자, 일단 도덕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도덕적이다, 뭐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규범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규범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니까 문제를 해결을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한다 이런 표현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번 메타 윤리학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뭐가 바람직하냐, 뭐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신다 그러시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설명과 같은 표현으로 요 규범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고 메타 윤리학은 규범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번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되지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윤리학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미 만들어진 윤리학을 검토해 가지고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통은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현실의 윤리 문제를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문제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가나 모두고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규범인 거죠. 규범. 그래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니까 가는 맞을 수 있지만 나는 맞을 수 있지만 가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 되셔야 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굉장히 평이하고 보통의 어떤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세계에 갈 때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설 수 있는 것 같이 식과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앞에 있는 식
정신, 물질 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도 인연하여 서로 의지하여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지식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을을 보시면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릇된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옳다는 것 때문에 그른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르다는 것 때문에 옳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존재를 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절대적인 옳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인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이 나왔고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모든 대립을 넘어서서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다.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유롭게 사유한다.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편견 없이 이런 표현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도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가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을 우리가 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동양 사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불교에서는 자아가 됐든 실제 현상이 됐든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변하고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고정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불교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서는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되어 있는데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고정되어 있는 실체나 현상은 없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에 집착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도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죠.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에 비추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가의 지식이니까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을 인을 실천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인의 예지를 강조하시는 유교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 유교에서는 이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욕을 극복해라 라는 표현으로 극기복례를 강조하시죠. 그런데 도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덕성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도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5번 갑을 모두고요. 내세를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라. 그러면 불교적인 설명에서는 맞을 설명이 됩니다. 불교는 내세를 긍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서 좋은 어떤 인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삶, 현세에서의 업보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불교적인 설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가에서는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의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3번에 나오는 사상가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 보편화 정식 을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사례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조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 A가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직원도 실직하게 되기 때문에 A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 약속을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칸트는 정언 명령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고려한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죠. 경향성이나 감정에 따른 행위도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오직 선의지를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 요걸 강조하시는 게 칸트입니다. 그럼 1번 정직한 행위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하고 행동해라 라고 한다면 결과를 고려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칸트가 조언할 표현이 아닙니다. 2번 직원의 처지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에 따라 행동하세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기반을 두고 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칸트 선생님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4번 당신의 고통보다 친구의 고통이 크게 되지 않도록 행동하세요 되어 있죠. 당신의 고통, 친구의 고통, 어쨌든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거니까 칸트 선생님은 이거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당신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동하세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과연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가 가능한지 따져본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보았던 보편화 원칙에 해당하는 칸트가 제시할 조언이 되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회자가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물어보니까 사상가가 두 번째 그림에서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고통인데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감각을 상실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죽음 이후에 원자가 흩어지게 되어서 모든 감각이 소멸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에피쿠로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 선생님의 입장을 골라보시겠습니다. 죽은 후에는 감각 능력이 없어지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니죠. 감각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유일한 어떤 상황이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인데요. 에피쿠로스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3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일단 틀렸고 고통을 겪는 것도 틀렸죠. 그래서 다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어. 그렇죠.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아니죠. 모든 감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고통도 느낄 수 없지만 쾌락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토론은 핵심 쟁점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쟁점이 아니고요. 토론의 쟁점은 극렬하게 서로가 반대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분은 사랑하셔야 된다네요. 서로의 인격도 존중하셔야 되고 이루어진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답니다. 이때 인격 존중이란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을도 사랑과 상호 인격 존중은 성관계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요.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만 정당하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으로 책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갑을 다시 보시면요. 성관계는 그와 같은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대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낳지 않는 성관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책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과 을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바른 성관계가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결혼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부부 사이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만 가능하냐 결혼하지 않아도 가능하냐 요게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1번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2번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둘 다 정당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경우 따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갑도 을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론의 쟁점이 아니고요. 3번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요구되느냐 그렇죠. 결혼을 요구해야 된다가 지금 을인 거고 결혼 없어도 가능하다가 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론의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자율성과 사랑은 성관계가 정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 자율성과 사랑은 두 사람 모두가 조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의 쟁점이 아니고요. 5번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 둘 다 책임 문제는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을 잘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을은 부부 사이에서만 잘 질 수 있고 을은 사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이 아닌 거죠. 하지만 책임 문제는 유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가불의 입장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동일하다라는 거네요. 인간 배아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될 잠재성을 갖는답니다. 인간의 배아는 성인이 될 잠재성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답니다. 같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동일한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배아 복제는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면 이분은 배아 복제 실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아는 잠재적으로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간과 동일한 혹은 같은 가치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요.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성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신체 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 이분은 전혀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간 배아는 도덕적인 지위가 전혀 없답니다. 배아 복제는 인류에게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조건에서 금지하면 사회적 손실이 된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배아 복제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보시죠. 인간 배아는 발달 단계에서 도덕적 지위가 달라진다? 아니죠. 배아인 경우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니까 달라지지 않고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렇죠. 도덕적 지위를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세포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을은 배아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수단으로 실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시겠고, 리을, 갑을 모두는 배아 복제 여부는 공리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된다. 을의 경우에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서 배아 복제 실험을 찬성을 하고 있으시지만 갑의 경우에는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리적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니은과 디귿만 맞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부모님이 노쇠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실로 딱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목민관이 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목민관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 생윤에서는 목민관 이야기 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목민관이라고 하는 분은 공직자인데 이 공직자라고 하는 분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공직을 갖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요. 천지의 공적 이치로 보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벼슬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목민관이 임명이 된다면 부임지에 갈 때 부여하더라도 검소한 차림이어야 되고, 관청의 재물이나 재산이 여유롭다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함을 지녀야 되고, 고을의 선비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한 수레의 책을 가져가는 것이 청렴한 관리의 자세다. 그러니까 벼슬이라고 하는 관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목민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시는 것은 아니고 유교와 실학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1번 목민관은 관할하는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라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절약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절약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민관의 관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목민관이 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네요. 3번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목민관은 소비를 절제를 해라. 여기 부유하더라도 검소한 차림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목민관의 올바른 태도다. 요거는 우리가 유교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에서 명료하게 알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니까 공과 사를 구분한다 알 수 있겠지만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공과 사를 철저하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되고요. 5번 목민관은 관할 지역의 학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라. 여기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다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한 곡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쳐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 나오며 조화를 이루고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와서 완성이 된답니다. 이렇듯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둘만 하다. 음악이 뭔가 이런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도덕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보통 이렇게 각각의 어떤 조화로움을 강조해서 하모니를 이야기하신다면 서양 사상가 중에서는 플라톤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실 텐데 이거는 서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양의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계속 보시면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의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동양의 어떤 설명이다. 그리고 음악은 인격, 즉 도덕성을 완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유교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러한 표현을 하신 분은 공자 선생님이 이러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죠. 도덕성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도덕주의가 되겠죠. 니은, 음악은 예의와 무관하게 심미적 가치만 담는다. 그러면 이거는 심미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디귿,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를 해라. 조화를 이루는데, 즉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음악이라는 예술적 가치가 기여를 해야 된다,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덕주의가 되시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음악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활용되어야 된다. 경제적 이득은 얘기하지 않죠. 인격 완성, 조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요거는 유교에 대한 설명이나 위에 나온 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적 이득을 통해서 음악의 어떤 부정성을 강조하시는 분을 우리가 묵자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성한 지위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런 표현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에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하지 않은 임의적인, 이거 제가 굵기를 조금 줄여서 쓸게요. 임의적인 혹은 뭐 우연한 그냥 사실이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여기 밑에도 그 설명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정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임의적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우연한 사실이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롤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정형적인 분배의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인 주제로 취급을 한답니다. 생산과 분배를. 그렇단 얘기는 이 정형적인 분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분배되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반대하시는 분이다. 요거를 비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소유 권리론 얘기 나오네요.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산한 사람이 곧 분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죠. 그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의해서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분배를 받는다. 그 사람들이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당연히 소유권은 그 생산한 사람들한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아닌 비정형적인 역사적 분배 원리를 강조하시는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시면 이분은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보시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라면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라고 본답니다. 롤스가 이야기하는 이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롤스식의 표현으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자연적 운이나 사회적인 운을 이게 임의적인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렇죠.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 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공정한 분배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니은, 롤스는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평등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불평등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결과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 금방 위에서 설명한 요 얘기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란 뜻입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간다면 태어날 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격차가 발생을 해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와도 허용되느냐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즉 절차적인 정의가 마련이 된다면 이런 뜻이라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요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이득이 된다면 이미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불평등은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롤스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을은요 노직입니다. 노직은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역사적인 원리 자체가 노직에게 있어서는 분배 원리, 즉 절차가 되죠. 절차. 분배를 위한 공정한 절차가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허용하고 있죠.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 역사적인 원리, 절차적인 정의, 요걸 강조한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리을요, 갑을 못 두는 개인은 사회적인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단 노직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운도 그냥 정당한 자격을 갖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갖지 않는다의 노직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롤스 선생님의 입장은 제가 이게 뭔가 단순하게 개인은 사회적인 운의 결과물, 그냥 결과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과 같은 어떤 정당한 절차에 따랐다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선지에 대한 명료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롤스 선생님은 좀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직 선생님이 확실하게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을 보시면요, 처벌 그 자체는 악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시는 경우는 제가 벤담으로 기억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더 큰 악을 제기한다면 여기 양적 공미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벤담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을은요,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중시를 한답니다. 지속성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사형은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없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시민들이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집행권 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예방주의와 사회계약론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보시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반드시 살인자는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져야 한대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정언 명령의 형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다면 형벌을 그냥 받는 거다. 동해보복의
응보주의 관점에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칸트 선생님의.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문제라서요. 자, A는요, 여기 벤담이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과한다 앞에까지는 벤담이 맞아야 되겠고, 여기 간과하는 거는 베카리아가 간과해야 되겠죠. 자, 형벌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된다.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벤담이 됐건 베카리아가 됐건 둘 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으신 분들인데,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을 주는 이유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범죄 예방의 효과는 범죄자에게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국한된다라는 말을 벤담 선생님이 하지 않아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B는요, 베카리아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 베카리아가 맞아야 되고 뒤에는 벤담이 간과하셔야 됩니다.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라고 하는 건 사회에 미칠 영향, 사회에 미칠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벤담과 베카리아는 둘 다 공리주의로서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간과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E네요. C하고 E는 칸트가 베카리아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과한다 앞에까지는 칸트가 맞아야 되고 뒤에 베카리아와 벤담은 간과하셔야 되겠습니다.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정언 명령적인 형태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집행되어야 되는 응보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단이 될 수 없다에 칸트가 동의를 해요. 하지만 베카리아와 벤담은 둘 다 공리주의를 주장하시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여기 사회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집행을 하니까요, 당연히 가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간과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번은 D네요. 베카리아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간과한다 앞에까지는 베카리아가 맞아야 되고 칸트 선생님이 간과하셔야 되겠죠. 사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 인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카리아 선생님은 지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말을 베카리아 선생님은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효과가 떨어지는 형벌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앞에 있는 말이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서 이거는 잘못된 선지가 되시겠습니다. 5번 F네요. F는 벤담이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벤담이 맞아야 되고 칸트가 간과하셔야 됩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악인데요. 악이나 고통은 감소해야 하고 사회적인 효용이나 행복은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죠.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11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 정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라면 모두가 맞다라고 한 것을 빼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을 보시면 자연 상태 얘기하시네요. 자연 상태 얘기하시면 우리는 이게 누가 됐든 사회 계약론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아, 자연 상태는 이런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그래서 이런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은 사회적인 동의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동의라는 표현이 계약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을 맺어서 절대 권력, 절대 군주제를 수립한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홉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답니다. 여기 합의라고 하는 말도 같은 표현이죠. 동의와 같은 표현으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했다라는 의미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히 분쟁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생명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러한 정부가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신탁을 믿고 맡긴 이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항권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로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홉스와 로크를 비교하는 것이고 홉스와 로크가 모두 동의한 내용을 빼시라 이런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는 홉스, 뒤에는 로크 선생님의 내용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자연 상태가 아니라 사회 계약 상태인 거죠. 사회 계약을 맺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은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을 왜 맺었냐? 사회계약의 목적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의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둘 다 아니에요.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해서 사회계약을 맺은 거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만의 책임인가? 그러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니은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의 근거가 되는가? 이 말을 일단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절대 군주에게 나의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모든 권한을 양도했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재산권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홉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부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는가? 둘 다 사회계약론자들이기 때문에 계약의 토대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리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을 하는가? 그렇죠.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실게요.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시민불복종 얘기가 나오네요. 자,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시는데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 행위가 가져올 법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봐야 된다. 얼마만큼 손해가 될 건지 얼마만큼 이익이 될 건지를 저울질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답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 현저한 위배에 의해서만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시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로서 작용될 수가 없고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거니까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정의감만으로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가 없다. 심각한 위반, 현저한 위반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 조금 침해당했다라는 경우에는 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싱어는 시민불복종은 불법행위다. 그렇죠. 시민불복종은 모든 학자들이 위법행위다. 위법행위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죠. 법치를 존중하는 거다. 그렇죠. 법치를 존중하는 거다. 여기 위에도 법에 대한 존중, 요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싱어 선생님에 있어서 이 법치라고 하는 건 다수가 동의를 해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침해당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롤스는 종교적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종교적 자유를 부정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법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 요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종교를 침해한 게 아니라 종교를 어떤 걸 믿어야 할지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정의감, 다수자의 정의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디귿, 롤스는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부정의한 법이 있어. 그래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불복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니까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위법적인 행위나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칙이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원칙 자체는 존중을 하지만 그 원칙에서 만들어진 법이 잘못된 경우에 싱어 선생님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되셔야 되니까 싱어는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고요. 롤스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죠. 롤스의 그 정의의 원칙은 모두 원초적인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합의한 원칙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민주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해도 민주적으로 제정되었 법이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롤스도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보시죠.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아,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식이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의 표현이구나. 이런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사회 구조의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우리가 유한계급과 대비해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계급을 우리가 극빈층, 최하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극빈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윗계층에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급도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관례적인 이 과시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는 얘기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과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에 종속되어지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베블런 선생님이 되시겠죠. 과시 소비를 이야기하시는 베블런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과시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그렇죠. 모든 계층이 다 과시 소비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간다. 빈곤한 계급이라고 해도요. 2번 빈곤한 계층의 소비는 사회적 명성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명성을 얻기 위해 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과시 소비를 하려니까요. 4번 유한계급에게서 과시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그렇죠. 유한계급은 명성의 측면에서 과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은 유한계급에 의해 주도된다. 그렇죠. 유한계급이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요. 주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시겠네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서 기인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인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제공해 주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인공지능에게 숫자를 변환시키는 전산 언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윤리적인 문제,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할 때 조금 여과 장치를 거쳐서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보윤리 관점이네요. 그냥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해라 이런 얘기 아니죠. 인공지능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해라. 인공지능의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3번 인간의 도덕적인 검증을 거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입력해라.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해라? 아니죠. 인간의 어떤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으시고요. 5번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에 그대로 입력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 아니죠. 정답은 3번.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갑 질서정연한 사회들이 고통받는 사회들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답니다. 즉, 그 사회가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을을 보시면 풍요로운 사회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된답니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쾌락주의에 기반을 둔 사상이다. 그러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에 대한 인류의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을의 입장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지요. 갑은 롤스, 을은 싱어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죠. 정치 체제를 개선을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싱어는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앞에 있는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 이것도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싱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수의 이익 증진이니까요. B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B.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이냐. 이 말은요.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롤스가 됐던 싱어가 됐던 둘 다 부의 재분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원조의 목표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에 들어갈 것만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롤스 입장만 고려한다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 목적 실현을 저해하느냐.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이 이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조의 실현을 저해하느냐. 저해하지 않죠. 원조는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나 제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목적을 저해한다라고 한다면 롤스가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을 원조를 통해 방지할 해악보다 큰 희생이 발생한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는가?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익의 증대를 강조해요. 이걸 강조한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전체 인류에게 복지가 증진되어야 되는데 해악이 방지할 해악이라는 게 이제 원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인 거죠. 더 큰 희생이 발생한다 그러면 고통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니까 원조가 중단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대다 최대 행복의 추구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신문 칼럼을 보면요,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선물로 안겨주었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감시하는 판옵티콘 사회를 우려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농산이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도 현실 공간이랍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듯이 시민들도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답니다. 정보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 있답니다. 또 시공간 제약에서 해방되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도 증가된답니다. 시공간적 제약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도 늘어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피게 될 것이라서 이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뒷받침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1번 전자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한다. 여기 바로 위에 설명에서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2번 정보기술의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인다. 요거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의 역할을 아테네에서 하는 민주주의를 발달시킨다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소통의 장로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 여기 감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넓혀주게 된다. 4번 정보기술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제시한다. 여기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니까 상호 견제가 가능하겠죠. 5번 사이버 공간은 익명으로 인해 법치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아니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으로서 똑같이 현실 공간에서 적용되어지는 윤리나 법이 적용되어지는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적인 어떤 배경 없이 이렇게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당장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회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관용을 요청한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완벽한 것이 아니라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다른 생각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 라는 관용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제한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 폭력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요거는 사상가로는 이제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신, 아펠이 아니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신 관용에 대한 그런 주장이 되시겠는데요. 이 사람의 얘기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관용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걸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거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요. 모든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용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용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용인되는 관용을 베푸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 개방적인 태도, 이게 관용이겠죠.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불관용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을 권리. 금방 여기서 설명한 표현이네요. 불관용적인 문화는 관용적일 필요가 없다.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관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다. 리을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포퍼의 경우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문제 형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포퍼라는 학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두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9월 모평이나 이런 모의고사 수준을 조금 더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포퍼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기억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사소통 이론이 필요한데, 이 이론은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대화하는 것. 어떠한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논증적인 대화를 우리는 담론이라고 하죠. 담론. 이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셔서 결과를 가져가셔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러니까 담론의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요.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거 하버마스 선생님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의 담론은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하버마스 선생님은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2번 개인적인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아니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주관을 표현을 하셔서 그런 것들의 합의를 이루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3번, 참여자가 다수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다수의 동의가 아니고요, 모두의 동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장일치 모두의 동의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모두가 동의한다는 건 의견이 같아서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의예요. 다른 의견을 아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의견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4번,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다시 잘 합의를 해가지고 재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에 이른 주장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우리 모두가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내용의 정당성을 거치게 되면 다시 규범으로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발언 기회는, 재논의에 X를 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네요. 발언 기회는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발언의 기회, 누군가 발언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담론의 참여자를 모두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진실되고 참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신다면 발언 기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9번 보시겠어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요 능력을 줄여서 쾌고감수 능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 쉬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지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유일한 경계다.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이 되시겠죠. 그래서 갑은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고요. 을은요, 동물은 비록 이성이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게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를 거스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치가 있어서나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어서나 동물이 권리가 있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접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칸트 선생님이십니다. 칸트 선생님. 병을 보시면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켰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레오폴드 선생님이시죠. 레오폴드 선생님만
대지 윤리를 주장하신 걸로 우리 생윤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의 평범한 구성원인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존중,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라서요. 모든 사상가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실게요. 갑은 싱어, 을은 칸트, 병은 레오폴드 선생님이십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에 근거해야 된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에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싱어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시죠. 그런데 앞에 동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어 선생님이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것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싱어 선생님은 동물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공리주의에 근거를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어떤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싱어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요.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 중심주의에는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니니까 옳지 않다 얘기할 거고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을 보시면 싱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 그러시면 모두가 동등하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싱어 선생님도 동의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 선생님의 경우에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가 다 똑같이 있다. 아까 여기 평등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서요.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옳지 않다가 아니다. 옳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A에는 아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C를 보시면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냐.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니지 않았답니다. 생명을 지니지 않은 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개체를 무생물이라고 부르죠. 무생물이라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져야지만 도덕적인 지위를 얻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칸트 선생님은 인간만 도덕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니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레오폴드 선생님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도 되죠. 예, 그래서 레오폴드 선생님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리을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라는 건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싱어는 유일한 기준이 되죠.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칸트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느냐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근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인간 중심주의인데 인간 도덕 법칙을 입법해가지고 그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정언 명령의 주체자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경우에 목적으로 대하고 도덕적인 지위가 있는 거니까 그게 쾌고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레오폴드 선생님도 쾌고감수 능력을 가져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수 있지만 안 가져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요. 싱어만 동의할 표현으로 D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되시겠네요.
20번입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가를 보시니까요.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의 대외 정책의 옳고 나쁨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어떤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익의 추구로 인해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여기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제함으로써 평화 상태가 달성될 수는 있다. 이거는 우리 현실주의 사상가가 되겠죠. 현실주의 사상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홉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 때문에 국제 관계는 투쟁의 관계다. 왜냐하면 그 절대 군주와 같은 상위의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투쟁의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투쟁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평화가 힘의 균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시면요. 국제사회의 부정의는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이 해결해 준답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규범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 국제기구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인간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라는 거예요. X축.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 실현을 하는데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회의적이지 않으니까 낮아야 됩니다. X축의 입장에서는, 요 축의 입장에서는 낮음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Y축, 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 대한 오해, 무지 이런 거에서 찾는 거는 이상주의에서 이런 원인을 찾고 있죠. 그래서 Y축은 요 축에서 높음, 여기로 오셔야 되시겠습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 Z축이요. 다른 국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동료가 아니라 나의 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에서 강조할 내용이죠. 합리적인 이상주의자들은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국제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협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Z축도 낮아야 되니까요. 요 세 지점이 모두 만나는 지점은 4번 리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6월 모의평가를 다 풀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선지나 내용 구성은 없었으나 뭔가 이전에 비해서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제시문들이 등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내용은 꼭 선생님을 통해서 오해 없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